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최고라고 자부하던 우리 앞에서 에블린 교수가 담담하게 선언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는 따로 있다. 당연히 라틴 문자가 아닐까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자는 바로 한글입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학생들,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각자 자기 나라 문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한글이 최고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 역시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진짜 영어 알파벳도 아니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가 있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저는 자신 있었고 한글이 왜 세계 최고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자의 본질을 파고들수록 이 나라가 왜 그렇게 강한가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엄 카터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도시 페어팩스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도로 찾아봐야 알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저는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다른 애들이 야구나 농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문자란 뭘까 늘 고민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알파벳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스스로 이집트 상형 문자 책을 찾아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파티 가자고 불러도 저는 고대 문법 구조를 정리하느라 집에 남아 있었고요. 어쩌면 저는 어릴 때부터 서양 문자가 곧 세계의 기준이라고 당연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라틴 문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우리가 쓰는 문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때는 솔직히 아시아권 문자는 그냥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옛날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제가 19살에 하버드에 입학했고 지금은 23, 언어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속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세상을 알았다. 문자의 세계를 이해했다.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나라들의 문자가 진짜로 우리보다 우월할 수도 있을까 하는 질문은요. 특히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나라를 거의 몰랐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정도? 기술 강국, 한류 열풍, 뭐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 하지만 깊이 있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세계 최고의 문자는 한글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당연히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라틴 문자도 아니고 중국의 한자도 아니고 한국어? 어딘가 작은 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문자가 될 수 있겠냐는 편견이 제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무지와 오만이 곧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진짜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글이 세계 최고라니 말이 돼?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박 논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책장을 뒤지다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얇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펼쳤는데 단 몇 장 넘기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글은 단 24글자로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문해를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 디지털 입력 속도 세계 최고.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서양 문자가 최고라는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도구, 지식의 민주화. 한글은 모든 국민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 대결이 아닐지도 몰라. 며칠 뒤 첫 번째 학생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타케시가 단상에 섰고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타케시는 일본어 시스템을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접근하기 쉽고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일본 문명을 떠받쳐온 심오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타케시는 일본어의 유연성과 미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솔직히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블린 교수님이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일본어로 학술 논문을 쓸 때 히라가나만으로 충분합니까? 타케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급 표현과 개념어는 반드시 한자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는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 전문가까지 모든 지식 수준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다시 한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 의학 논문까지 모두 한글로 작성합니다. 추가 기호나 외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모든 지식과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건데 마음속에서 작지만 강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정말 무시할 나라가 아니야. 그 다음 발표는 캄보디아 출신 소피아의 차례였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크메르 문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곡선, 신비로운 형태, 그리고 오래된 문명의 흔적.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수천 년간 캄보디아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 교수님의 질문은 현실을 찔렀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문해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60%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은 훨씬 더 낮고요.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스쳤습니다. 문자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반면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극심한 빈곤을 거치면서도 한글을 통해 모든 국민을 문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문맹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강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력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식 수준이 이렇게나 강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프랑스 소르본 출신 클레어가 발표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찬란한 역사를 읊는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 중세 유럽의 지식 발전, 근대 민주주의의 확산, 모두 라틴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클레어는 수십 개의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세계 지도, 인터넷 사용 통계, 국제기구 공식 문서, 라틴 문자의 위상은 확실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 교수님은 다시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사이클로지, 커널, 큐, 발음과 철자, 일치합니까? 클레어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는 효율이어야 합니다. 읽고 쓰기 어려운 문자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 흐름의 중심에 필요한 것은 역사가 아니라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발음나는 대로 읽고 쓰는 대로 표현하는 문자. 검색 오류도 줄이고 학습 시간도 단축시키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문자를 통해 정보와 시대의 문을 가장 빠르게 연 나라였구나. 며칠 뒤 인도 출신 라비의 차례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신성함과 데바나가리 문자의 과학적 체계를 설명하는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언어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 언어학자들이 지금도 이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치밀한 언어라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이 언어를 일상에서 쓰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라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2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종교의식이나 학문 연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강의실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살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반면 한글은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읽고 쓰며 그 안에서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AI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적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식과 문화의 민주화를 진짜로 해낸 나라였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엔 이기고 싶었는데 이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존경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께 인정받겠다는 작은 야망을 넘어서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껏 찾아 헤맸던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텅 빈 도서관에 앉아 흑백 복사된 체로키 신문 초판본을 손에 쥔 채 저는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따라 그려봤습니다. 고작 85개의 음절 문자로 한 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완벽히 표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혁명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학생들이 감탄사를 터뜨리는 모습, 그리고 한글보다 체로키가 낫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제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자부심,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에 거의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체로키 문자 관련 논문을 뒤지고 고문서 사이트를 뒤져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며 하나하나 체로키 음절표를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불편함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나는 한국을 이기고 싶어 할까? 왜 한글이 아니라 체로키여야 한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믿고 싶은 걸까? 그 물음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학문은 냉정해야 해. 감정은 필요 없어.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면서 그 작은 불편함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조금은 질투였고 조금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완성된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단순히 잘 만든 문자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한글을 넘어설 거라는 믿음만이 그날 밤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글보다 체로키가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자. 그 다짐은 곧 제가 맞닥뜨리게 될 더 깊은 갈등과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지만 손에 든 발표 자료는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요동치듯 뛰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증명해내야 한다. 체로키 문자가 한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마다 의자에 앉아 서로 작은 소리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지아, 일본의 타케시, 프랑스의 클레어, 인도의 라비. 그들의 눈빛은 기대와 긴장, 그리고 약간의 경쟁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묘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혼자서라도 싸워야 한다. 에블린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단번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으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리엄, 준비됐나요? 네. 제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고르며 강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1819년 세콰이어라는 천재적인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문맹이었던 체로키족에게 단 몇 년 만에 문해를 가져왔습니다. 85개의 음절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고 당시 체로키 부족은 자국 언어로 된 신문까지 발행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 이미지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단 3해 만에 문맹률은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제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앞줄에 앉은 프랑스 학생은 오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곧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일 거야.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스스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외부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말을 끝내자 강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 손뼉 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겼다. 그러나 에블린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엄, 지금 이 문자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모든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숨을 삼키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약 2,000명 정도입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체로키 문자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마치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위대했던 문자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지 않는다면 그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일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히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들이댔던 체로키 문자는 지금은 소수 민족 안에서도 점점 잊혀가고 있는 현실. 반면 한글은 거리에 가득한 간판, 매일 아침 지하철 안내방송, 스마트폰 속 쉴 새 없이 오가는 문자 메시지까지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자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체로키의 찬란한 역사조차 한글이 오늘날 살아 숨 쉬는 현실 앞에서는 차마 견줄 수 없었던 겁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발끝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든 발표 자료는 이미 축축이 젖어 있었고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내가 이기려 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진짜로 위대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 아닐까? 그 의문이 그날 이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안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챙겨 나갔고 에블린 교수님도 마지막까지 제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상 아래 작은 의자에 앉은 채 손에 쥔 발표 자료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펼쳤던 이 자료가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뭘 한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우수성, 세콰이어의 업적, 빠른 문해율,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대단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지금 살아 숨 쉬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이기고 싶었던 거야. 한국을 넘어서고 싶었던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저 깊은 곳에는 작은 나라가 만든 문자 따위가 어떻게 세계 최고일 수 있어 하는 못난 자존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순간 창피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교실에서 일본어만 강요당하던 아이들, 그 와중에도 몰래 모여 한글을 배우던 아이들, 들키면 매를 맞고 심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작은 종이 조각에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적어가던 모습.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지키는 것이 곧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체로키 문자를 연구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절박함을 느껴본 적 있었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로키를 한글을 이길 무기로만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과 투쟁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구조나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곧 사람이고 삶이고 존엄이었습니다. 강의실 한쪽 구석,
작은 창문 너머로 어스름이 내려앉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안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은 너무 얕았다. 나는 문자를 데이터로만, 구조로만, 효율성으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학문이기 전에 생존이었고, 지식이기 전에 자유였고, 도구이기 전에 혼이었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이 그토록 거대한 민족의 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멀리서 강의실 청소를 하러 들어온 관리인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제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한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그 따뜻한 울림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마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글을 읽고 이해하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구나.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구나.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나는 틀렸었다. 이건 체로키 문자나 라틴 문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이나 경제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문자를 사랑하고 자기 문화를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일궈낸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쩌다 세상을 이렇게 좁게 보게 된 걸까? 하지만 후회보다 더 크게 밀려온 감정은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한글을 배우기로 했다. 진짜로, 마음으로.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배워야 한다. 한 번도 이렇게 깊게 낯선 나라의 문자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기려던 대상이었던 나라의 언어를요. 아침이 되자 저는 다짐하듯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검색했고 학생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책 하나를 다운받았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 기본 자음과 모음.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자가 어떻게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단순함 뒤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논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본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기본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호 조합이 아니야. 이건 세상을 담은 문자야. 한글을 하나하나 써 내려갈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글자를 조합할 때마다 마치 우주의 원리를 조립하는 것 같은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와 어를 헷갈렸고 오와 우를 구분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받침이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걸 한국인들은 어떻게 다 기억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과 함께 한국어 책을 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한글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씩 간판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약국, 카페, 길거리를 걷다가도 무조건 간판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커피, 빵집, 서점. 발음이 어설펐지만 입으로 한글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버스를 탈 때, 지하철 노선을 볼 때, 마트에서 상품을 고를 때 한국어 문장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지. 글자를 아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생각을 적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한글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글로 된 작은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한국어 번역판. 처음 몇 페이지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한 문장을 읽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단순한 문장을 한국어로 읽고 이해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문자의 구조나 역사 따위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마음, 그것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사랑.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명이었고, 민족의 기억이었고,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제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휴대폰에는 한글 연습장이라는 메모 파일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간판을 읽었고 버스 노선을 따라 발음을 흉내냈습니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고를 때도 상품 이름을 입으로 따라 읽으며 다녔습니다. 김치, 라면, 초코파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저는 그런 시선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거든요. 그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작은 가게 간판을 발음하려 애쓰고 있으면 가끔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웃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 발음 좋은데요? 한국어 배우세요? 파이팅! 그 짧은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때 한글을 얕봤던 저를 얼마나 깊이 울렸는지.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고즈넉한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한글로 쓰인 간판과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전통 찻집, 도자기 공방, 수제 비누 가게. 천천히 읽으며 걷던 중 작은 책방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책이 숨 쉬는 공간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이 숨 쉬는 공간.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여유, 그리고 한글 특유의 정겨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책장에는 온통 한글로 쓰인 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누군가 손으로 적은 메모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힘들 땐 쉬어가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저는 결국 벽 한쪽에 붙은 글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글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 시작했던 여정.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상처를 감싸 안은 따뜻한 담요였고 역사를 잇는 끈이었고 삶과 사랑을 기록하는 숨결이었습니다.
그날 책방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이 문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나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한글을 배우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우려고 했지만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읽듯 소중히 대했습니다. 기억을 쓸 때는 누군가의 첫 목소리를 떠올렸고 시옷을 쓸 때는 비밀리에 한글을 배웠던 옛날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키응을 쓸 때는 세종대왕과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한국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엉터리 문장이었습니다. 띄어쓰기도 틀렸고 맞춤법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 서울 하늘은 맑아요. 감사합니다. 한글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 에블린 교수님은 저를 강의실 앞으로 불렀습니다. 리엄,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걸 이야기해 줄래? 가슴이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자.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이기려 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찾았고 한글보다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생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야학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교실, 모래바닥에 글자를 쓰며 배우던 사람들, 전쟁과 식민지배,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한글을 통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한 글자라도 더 배우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강하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합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길거리 간판 오타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과 무기가 아니라 언어와 지식으로 국민을 깨운 나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거리, 스마트폰 화면, 지하철 안내판, 어디에나 살아 숨쉬는 한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사랑합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고지여 학생들도 일어나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여정의 작은 목격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책상, 어둑해진 창밖,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난 몇 달간의 치열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처음 이 수업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글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문자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그리고 졌기에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꺾이지 않은 의지, 가장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생명력, 그리고 모두가 함께 지켜낸 하나의 목소리.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 한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힘은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문자,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끝내 지켜냈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마다 빼곡히 채워진 한글 간판, 스마트폰 속 빠르게 오가는 한글 메시지, 지하철 방송 속 정확하고 따뜻한 한글 안내,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우리는 지켜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단순히 기호로만 보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기억입니다. 문자는 생존입니다. 문자는 자존심입니다. 한글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고요하고 끈질긴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나라였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그들이 걸어온 시간을, 그들이 품고 있는 강인한 정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눈부신 빌딩이나 빠른 인터넷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자기 언어를 지키며 그 속에 담긴 수백 년의 기억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진짜로 존경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의 위대함을 경제 지표나 군사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글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도 자신의 말을 잊지 않으려 했던 민족. 대한민국은 그 조용한 투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였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무기였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이 이어준 힘으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나라, 그 모든 걸 증명해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